함부르크 규칙의 남은 부분 하고 그리고 해상 화물 운송장 시웨이빌 그리고 전자선화증권 전자선화증권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도 또 안 하면 뭔가 좀 그래서 넣어놨어요. 여기다 넣어놨고 이것까지 하면 이제 해상 운송은 이제 딱 진짜 뭐만 남았냐면 선화증권 이면 약관하고 젠콘 서식에 있는 이면 약관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해상 운송과 우리 국제 무역 무역 실무 다른 파트와의 연계돼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복합 운송을 나가겠죠. 복합 운송을 또 한 2, 3주 하고 복합 운송을 다 하고 항공 운송도 조금 하고 항공 운송도 조금 하고 도로 철도 운송은 거의 안 합니다. 해도 한 10분 20분 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어. 10분 정도. 도로 운송, 국제 도로 운송, 국제 철도 운송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죠? 일어나려면 남북이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일본이랑 해저 터널을 뚫든지 아니면 뭐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국제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절대 국제 도로 운송, 국제 철도 운송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논문도 안 써요. 연구도 안 하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가르칠 게 없어 여러분들한테. 그렇다. 그리고 항공 운송도 뭐 사실 내용이 뭐 그렇게 논문이 많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크게 배울 내용이 없습니다. 해상 운송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복합 운송은 좀 이슈가 있지. 복합 운송은 그래서 로텔담 규칙이라든지 MT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ICC 통일 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학습을 한 2, 3주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지금 오늘부터 하는 내용과 함께 그 복합 운송, 항공 운송, 도로철도 운송의 내용들이 이제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오늘은 함부르크 규칙의 내용을 하겠다. 지난 시간에 앞부분 조금 했었어요.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함부르크 규칙의 전체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겠다, 학습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부분을 추렸어요. 처음에는 다 넣었다가 그래서 만약에 전문이 필요한 친구들은 그냥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함부르크 규칙 치면 나와요, 전문이. 근데 이제 학습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발췌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라는 걸 미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 1조에 정의가 있었어요. 운송인, 실제 운송인, 송화인, 수화인 이렇게 화물, 해상 운송 계약, 그리고 선화증권, 문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나왔죠. 적용 범위. 그리고 조약의 해석, 책임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책임 기간에 대해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간고사 직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책임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정 가실주의, 뭐 가실 추정주의,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통일돼 있진 않아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실 추정 원칙 아니면 추정 가실 원칙,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교수님들은. 근데 이제 좀 찾아보니 가실 추정 원칙으로 쓰는 교수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실 추정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은 요거야. 영어 표현은 the principle of presumped fault or neglect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 안 한 것을 입증하는 방식이에요. 운송인이 자신의 책임,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지연에 대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한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 고의로 했든 아니면 실수로 했든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입증하게끔, 프로브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실 책임 원칙.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냐면 헤이그 비스비는 일단 우리나라 형법처럼, 우리나라 형법에 그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대법원이나 그런 데서 최종 판결 있기 전까지 범죄자가 아니냐. 혹시 범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나 경찰의 조사 단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범죄자로 칭하면 안 돼.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잘 안 지키지, 그런 것들. 무죄 추정의 원칙, 일사부재리, 뭐 그런 거 무시하잖아. 왜? 국민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고등학교 사회 시간 때 분명히 배워. 제형 법정주의 뭐 그러면서 뭐 그 있잖아, 무죄 추정의 원칙, 일사부재리 다 배웠잖아.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안 배웠어요? 그거 애워가지고 수능 시험 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지식이 왜 이래? 굉장히 난 그래서 그거 되게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그런 것처럼 헤이그 비스비는 가실 책임이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야, 운송인이.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한 걸 입증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 형법 적용하는데 지나가던 경찰이 여러분들 붙잡고 당신 잘못한, 눈빛이 이상해, 당신 범죄자야, 당신 스스로 당신이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해봐. 그러면 미치고 팔짝 뛰지 않을까? 엄청 억울하지 않을까? 난리 나겠죠. 동영상 찍고 카메라 찍고 그 SNS 같은 데 올리지 않겠어? 너무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내가 내 잘못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거를 운송인들이 받아들이겠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길 가던 사람 붙잡고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이 국제 규칙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운송인들한테 자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래. 자기 보고. 누가 받아들이겠냐. 그래서 이게 안 쓰입니다, 함부르크 규칙. 이래서 안 쓰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화물이 늦게 도착하는 거, 인도가 지연되는 것도 운송인의 책임을 봤어요. 주의 깊게 학습을 한 친구들은 헤이그나 헤이그 비스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화물의 멸시 손상, 화물의 멸시 손상, 화물의 멸시 손상,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함부르크 규칙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물의 멸시 손상 지연. 그 지연, 늦게 도착한 거. 화물이, 운송 서비스란 건 뭐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화물을 이동시켜 주는 게 운송 서비스예요. 그 운송 서비스를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혹은 기일 안에 화물을 목적지까지 가져다 주는 게 운송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헤이그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 때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함부르크 규칙에 따라서 인도 지연에 대해서도 운송인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발전을 했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5조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5조의 내용들 좀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5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인도 지연이에요. 인도 지연은 화물이 해상운송 계약에 정하여진 양육항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된 기간 내, 그리고 합의된 기간이 없으면 뭐 성실한 운송인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않았을 때 인도 지연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조 3항 건너뛰고 5조 4항에 뭐가 나오냐면 하재가 나옵니다. 빠이야. 노래도 있잖아, 그거 21. 여러분들 21 세대는 아니죠? 미안해요. 나도 21 별로. 난 AOA. 나는 그래, 누가 친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또래 아이돌이 H.O.T 제키 신하는 나보다 형이고 S.S 핑클도 나보다 누나고, 나보다 누나야. 에릭이 나보다 형이야. 한참 많아, 나이. 그리고 그 G.O.D가 나랑 나이가 비슷해. 그리고 그 B 정지훈이 나랑 82년생 같거든요. 그 밑에 이제 그 나오는 애들이 이제 뭐 그 있잖아요, 빅뱅, 샤이니, 뭐 거기까지는 애들이 알아, 내 친구들이. 그러다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엑소는 몰라, 멤버들을. 30대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 다 알더라고, 엑소 멤버를.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명 해보니까 10명이 돼. 이러면서
본명도 알아 나는. 뭐 도경수, 김준면 뭐 다 알아. 그 이상해. 이거 아닌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AOA도 멤버 이름 다 압니다. 그래요. 왜 얘기하고 있지 내가 이거? 그래 파이어. 그래 파이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가실 추정의 예외야. 불난 거.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얘기할 때도 그 하재는 얘기를 했었어요. 하재 뭐 이거는 뭐 가실 이거 아니다. 일단 불나면 운송이 책임 안 진다. 왜 배에 불났는데 운송이 책임 안 집니까? 일단 배에 불이 나면 엄청난 사고예요. 불 끄기 너무 힘들어. 그 얘기 했죠. 망망대해에서 바람 강풍 불고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는데 불 한번 붙으면 거의 뭐 이건 재앙급이라고. 배에서 불 나면 물로 끌 수가 없잖아. 배에서는. 그죠? 배에 불 나는 걸 배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들이붓는다. 그거만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운송인의 하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잘 안 집니다. 헤이그 비스비에서도 가실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불문하고 일단 다 책임을 지는 거였고, 이 가실 추정 원칙,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되는 함부르크 규칙에서도 이 하재는 그 가실 추정에서 예외입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운송인 면책이라는 얘기야. 운송인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야. 불났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억울하면 보험 드세요. 해상보험. 해상보험 드는 거야. 해상보험의 가장 중요한 담보위험이 하재예요. 하재. 하재. 해상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가실 추정의 예외다. 그 내용이 제5조 4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5조 5항은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살아있는 동물. 근데 이게 처음에 딱 읽어보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뭐 책임을 안 지는, 이 말이 길잖아. 이 말이. 말이 어렵죠. 근데 사실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있었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은 책임을 집니다. 기본적으로. 헤이그 비스비 때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운송인이. 근데 함부르크에 와서는 책임을 집니다. 근데 무조건 지는 건 아니야. 오해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번에 내가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이건 이거, 저건 이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왜냐면 편하거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거, 저건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딱 카테고리화 시켜서 학습을 하는 게 편한 건 알아. 근데 헤이그 비스비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함부르크는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곤란해. 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있는 동물의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멸실, 훼손, 인도 지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동물인데 고유의 위험이 뭘까? 예를 들어서 이 동물들이 장기간 배에 실려서 갇혀서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요새는 동물 같은 것들 아주 귀한 애들 있잖아. 판다곰. 뭐 한 마리에 그걸 사실 동물을 가격으로 책정하는 거 사실은 참 비인도적인데 뭐 아무튼 귀하신 몸이잖아. 완전 VVVIP잖아. 이렇게 판다곰. 이런 애들 배로 안 옮겨요.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 중에서도 퍼스트 클래스. 그냥 비행기로 옮겨 드려. 그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애들이잖아. 판다곰들. 근데 얘네들이 어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숨진 거, 운명하신 거, 그것까지 운송인이 책임지게 하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부르크 규칙에 와서 운송인이 살아있는 동물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그 하물에 갖고 있는 고유의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조 6항과 5조 7항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5조 6항은 내용은 풀 내용은 여기 있고 여기 좀 요약된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5조 6항은 2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2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동훼손의 경우, 어차피 공동훼손의 경우에는 공동훼손의 법리를 통해서 공동훼손을 처리를 합니다. 공동훼손이란 거는 그 선박이나 하물의 공동의 재산에 위험이 직면해서 그 위험을 자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를 희생시키는 걸 이제 공동훼손이라고 하고, 사실 운송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지만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공동훼손에 대해서. 그 해상보험에서 공부를 많이 하죠. 해상보험에서 1학기 때는 보험론 수업이 없고 2학기 때는 보험론 수업이 있을 텐데 뭐 공동훼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보험론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그러니까 공동훼손이란 건 뭐다?
그 전체의 손상이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배나 선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부를 희생시키는 걸 공동훼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훼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훼손을 처리하는 요크 앤 터프 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뭐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서 만약에 멸실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늦게 도착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예요. 뭐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MIA 영국 해상보험법에 가보면 허용되는 1호라는 게 있습니다. 1호라는 게 그 선박이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걸 1호라고 해요. 그리고 1호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는 그 1호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면책됩니다.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을 들 때 여기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LA까지 정해진 항로로 가는 것을 전제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선박이 정해진 항로를 벗어났다. 그러면 보험자는 그 벗어나는 순간부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서. 근데 허용되는 1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배가 조난 신호, 그러니까 SOS를 받아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해진 항로를 벗어났다. 그건 허용되거든. 보험자가 그것을 허용해줘요. 그리고 SOS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나 아니면 그 배에 실려 있는 화물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것도 MIA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지 않아. 보험자가 다 허용해주는 1호라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운송인도 이러한 사람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구조하기 위해서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운송인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허용해주지 않고 만약에 1호를 해서 인도 지연이 발생했다.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서 사람 살리려고 정해진 항로를 벗어났는데 늦게 도착했다. 그거 운송인 책임져라. 그럼 그 어떤 운송인이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겠어. 사람 살리려고. 다 외면하지. 그렇겠죠. 해상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허용을 해줍니다. 내가 2로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제가 중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 하면 96년, 95년 이럴 때야. 그때 뭐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 여기 지금. 그죠? 그래도 다 태어났겠다. 그죠? 하다못해 엄마 뱃속에는 있었겠다. 그죠? 95년, 96년이면.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미국을 갔어요. 그때 그 당시에 96년이네. 애틀랜타 올림픽. 들어나 봤나?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그때 미국을 갔어. 그래서 돌아오는 게 LA 공항에서 이제 김포, 미안해요. 그때 인천공항 없었어. 김포공항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그거를 입었대. 화상을 입었대. 그래서 돌아갔어요. 다시 LA로. 아니 화상을 입었대. 스튜어디스가 음식 준비하다가 화상을 입었대.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스튜어디스. 그죠? 그래서 떴다가 시애틀 조금 지났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LA로. 그래서 내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승무원 타고 해서 왔어요. 그런 거, 그럼 하루 늦게 도착했잖아, 서울에. 그거 허용해줘야지. 사람이 다쳤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런 허용되는 1호가 있다, 해상운송에서도. 그래서 해상운송에서 허용되는 1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5조 7항은 뭐냐면 일부 책임 규정입니다. 일부 책임 규정. 자, 그래서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잘못을 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데 그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의 잘못과 다른 원인이 경합을 해.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송인도 잘못했고 운송인이 어찌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또 사고도 났어.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운송인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른 원인이 있으면 그 다른 원인은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운송인이 면책이거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책임 규정을 두고 있어요. 5조 7항에서. 자, 6조. 6조에는 책임의 한도액이 나옵니다. 6조 1항 A호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운송인의 책임은 한 포장 또는 한 선적 단위에 대한 835 SDR
또는 멸실 또는 훼손된 하물의 총 중량 1kg에 대한 2.5 SDR에 상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높은 금액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걸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운송인의 책임 제한, 운송인의 책임 한도, 운송인이 최대한으로 하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한도치예요. 여기서 근데 아까 지금 내가 방금 한 말에 하나가 빠졌죠. 멸실훼손이라고 그랬어요. 멸실훼손이고 지연은 뭔데? 그건 지연은 밑에 나와요. 지연은 자 5조 규정에 의한 인도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지연된 하물에 관해서 지급되는 운임의 2배 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지연의 경우에는 SDR을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급되는 운임, 운송인에게 지급되는 운임의 2.5배, 2배 반이니까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한다. 거죠. 그래서 A호는 하물의 멸실 손상, 멸실 훼손. 여기 그래서 로스 데미지. 이 경우에는 835 SDR이 적용이 되고 딜레이의 경우에는 운임의 2.5배, 2 and a half times라고 되어 있죠. 운임에. 그래서 요만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자, 그리고 6조 2항의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규정이에요. 컨테이너 규정. 이거 헤이그 비스비에 있던 컨테이너 규정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칸에 포장당 책임 제한은 835 SDR이나 킬로그램당 2.5 SDR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계산해보고 높은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보다 증가했고 인도 지연의 경우엔 2.5배가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조항은 그거예요. 헤이그 비스비 때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컨테이너를 하물의 한 단위, 여기서 말하는 그 유닛으로 볼 수도 있고, 만약에 그 하물 안에 개별적인 하물에 대해서 이제 선화증권이나 이런 것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 개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패키지들 하나를 835 SDR을 적용하는 개별 유닛으로 본다는 거예요. 개별 패키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컨테이너 통째로 하나를 유닛이나 패키지로 본다는 거예요. 유닛으로 봐야지. 그렇게 본다는 게 컨테이너 조항이고, 컨테이너 조항에 여기 헤이그 비스비와는 다르게 함부르크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2조 그러니까 6조 2항의 B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송용구 자체가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운송용구를 운송인이 소유하거나 공급한 것이 아닌 때는 이를 하나의 별개의 선적 단위로 본다. 이 말이 뭐냐면 컨테이너가 있죠.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 하물을 실죠. 이렇게 실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본다는 거죠. 이거 하나를 835 SDR을 적용할 수 있는 유닛으로 본다는 거죠. 패키지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 빈 컨테이너 이거 어떡할 거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운송인이 소유하거나 공급한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주가 가져왔다든지, 사실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해상 운송하는 그 운송 회사들이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를 이제 빌려주는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운송인이 준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혹은 빌려준 게 아니라 그 하주가 준비한 컨테이너라면 이 컨테이너 하나도 그냥 하나에 뭐로 본다? 835 SDR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유닛으로 본다는 겁니다. 컨테이너 그 자체. 그 자체 이거 저기 e스포츠에서 많이 쓰잖아. 지난주 토요일 날 씁쓸하게 봤어요. 스코어가 또 준우승하는 장면을. 네 번째인가 준우승이 그렇더라고. 그래요. 씁쓸했어. 지난주 토요일 날 굉장히 씁쓸했어요. 여러분들은 시험 때문에 씁쓸했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컨테이너 조항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쭉 와서 뭐 눈치를 못 챘겠지만 얘가 없어. 함부르크 규칙에는 면책 카탈로그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까지 6조까지 왔는데 없었잖아. 그죠? 없어요. 면책 카탈로그가 없습니다. 헤이그 규칙에 있었던 면책 카탈로그 17가지 운송인의 가실 책임이 없을 경우에 그 운송인이 면책되는 그러한 면책 카탈로그에 대해서 폐지됐습니다. 삭제됐어요. 함부르크 규칙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실상 그
여러분들 그 면책 카탈로그 내용 보면 이것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운송인이 책임지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예. 사실 이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면책 카탈로그에 굳이 안 넣더라도 운송인이 잘못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거기 있는 내용들 쭉 읽어보면 전쟁, 운송인 잘못이야? 아니잖아. 헤이그 비스비의 핵심이 뭐예요? 운송인 가실 책임주의라며. 운송인이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진다며. 근데 전쟁이 무슨 운송인 잘못이야? 그죠? 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 면책 카탈로그 지금 와서 하는 얘기야. 내가 헤이그 비스비 할 때 이렇게 설명 안 했잖아. 헤이그 비스비에 들어가 있는 면책 카탈로그들을 가만히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꼭 면책 카탈로그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더라도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뭐 운송인은 뭔 잘못이 있겠어.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화물에 고유하자. 이런 것들. 예. 소요 사태. 예. 아니면 정부에 의한 억지나 억류, 억압 이런 거. 이거 운송인은 뭐 잘못된 게 있어. 운송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면책 카탈로그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근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를 했고 그 삭제와 함께 뭐가 또 추가적으로 됐냐면 항해상 가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 17가지 중에서 가장 이해가 여러분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항해상 가실이다. 항해상 가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장이나 선원이 그 운항 중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송인이 면책된다. 왜? 운송인은 육지에 있었고 그 실제 항해를 한 사람들은 선장 선원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실수, 그 사람들의 잘못 이런 것까지 운송인이 책임질 수가 없다. 왜? 운송인이 컨트롤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항해상 가실 면책을 주장했고 이 항해상 가실의 면책 때문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쌍방가실 충돌 약관도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 항해상 가실 면책 때문에. 예, 그 항해상 가실이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운송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항해상 가실이 없어졌으니까. 예. 자, 그리고 8조에 있는 내용은 책임 한도의 상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책임 한도는 우리가 봤던 그 835 2.5 SDR이에요. 그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운송인이 주장하겠죠. 내가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됐으면 자기 고객한테 자기 하주한테 배상을 해줄 때 그 한도로 배상을 해주기로 하는데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돼요. 뭔 잘못을 했을까? 엄청 잘못을 했겠죠. 그래서 운송인이 의도를 가지고 고의란 얘기지. 의도를 가졌단 말이. 혹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거 이대로 가면 사고 날 텐데. 보통 사람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본능이야. 그거는 저기 뭐 머리가 시키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위험에 직면하면 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사고가 나. 가만 놔두면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러면 인간이 하는 행동이 뭐야?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잖아.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그러잖아. 아니면 운전 중에 브레이크를 밟잖아. 뭐 부딪힐 것 같으면. 근데 사고 나겠네 하면서 엑셀을 계속 밟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근데 운송인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고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그런 경우에는 835 SDR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위반이라는 거죠.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그래서 무모하게 행한 자기 부작위, 해야 할 행동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거. 이러한 행동을 하면 사고가 안 나. 근데 그걸 알면서 안 했어. 그게 부작위예요. 부작위. 이러한 행동을 안 하면 사고가 안 나. 근데 했어. 그건 자기예요. 자기 부작위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 인도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835 SDR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더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더 물어줘야 돼. 자, 그리고 위험한 화물에 대해서 여기 보면 좀 건너뛰어서 1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13조에.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 송화에는 위험물에 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뜻의 마크 또는 라벨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송화인이 여기 중요한 게 운송인 또는 실제 운송인에게 위험물을 교부한다는 말이 화물을 인도할 때라는 얘기죠. 화물을 실기 위해서 선적하기 위해서 혹은 뭐 운송인이든지 아니면 운송 주선인이 됐든 어떻게 됐든 화물을 인도할 때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됩니다. 야, 이거 열 받으면 터져. 이거 기름이야? 이거 가스야? 이거 약간
이게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뭐 이런 사실들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하물이 멸시 손상이 되면 혹은 다른 하물이나 선박에 피해가 갈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돼. 그런 하물이니까. 그게 기본이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몇 번째 줄이냐? 13조 2항의 5번째 줄에 보면 송하인이 그 통지를 게을리하고 그러한 운송인 또는 실제 운송인이 하물의 위험성에 관해서 달리 인식하지 못한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송하인이 A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송하인 하물을 선적하는 그 하주가 책임을 지고 B는 뭐예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 하물을 내리거나 양하하거나 파괴하거나 무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배 안 물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한 하물에 대해서는 하물을 인도할 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13조 1항에 얘기한 것처럼 태그를 달으라는, 이거 위험, 나 위험함, 건들지 마셈 이러면서 표시를 하라는 거야. 그런 걸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표시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것을 내리거나 파괴하거나 무해화 조치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하물을 운송 서비스를 맡긴 송하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물에 관한 특칙이고, 자, 위험물에 관한 특칙이 13조 3항 4항으로 이어져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운송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 일단 알겠어. 오케이, 받았어. 그래, 네가 나 이거 위험 하물임 이러면서 송하인이 건네줬어요. 그래서 운송인이 받았어. 운송인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하물을 받아서 운송을 했어요. 근데 얘가 그냥 건들면 위험한데 그 뭐가 어떻게 상황이 돼서 진짜 위험해졌어. 진짜 사고에 직면할 것 같아. 내가 이걸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운송을 실었는데 진짜 얘가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위험에 직면했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다른 하물들이나 다른 하물이나 아니면 선박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역시 운송인은 보상 없이 양하하거나 파괴하거나 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두 번째 13조 4항에 여기 내용에 보면 본조 2항 B의 규정이 뭐냐면 아까 봤던 그런 무해화 조치거든.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송하인이 책임지고 운송인이 뭐 무해화 시킬 수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어. 운송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래? 위험물이 인명, 사람이나 재물에 실제의 위험을 미치게 될 때, 진짜 위험해졌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도 부담 의무를 지지 않고 배상금 지급하지 않고 하물을 파괴시켜 버릴 수 있다. 위험물이 진짜로 위험해졌을 때는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배상 없이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무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해화 조치와 관련된 13조의 규정이에요. 자 그리고 14조 함부르크 규칙 14조는 선화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조는 선화증권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A호, B호 쭉 나와 있어요. 다 넣으려다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날렸어 내가. 점점점 돼 있잖아. 점점점 돼 있듯이 여기에 선화증권이 기재돼야 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물의 외관 상태 이런 것들이 다 기재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화증권이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타 있어요. 28번 슬라이드에 보면 영문에서 보면 중간에 몇 번째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 줄. 영문 왼쪽 영문에 보면 여덟 번째 줄에 if the carrier has previously issued to the shipp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퍼가 뭐야? 송하인이죠. 근데 오른쪽에 와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에 운송인이 이미 수하인에게 어느 게 맞을까? 영문이 맞아요. 수하인이 틀렸죠. 지웁니다. 그리고 송하인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밑에 여섯 번째 줄 말고도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에도 수하인으로 돼 있죠. 송하인으로 바꾸세요. 아니 왜 처음부터 잘 만드시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요.
여러분들 그 내년에 이 수업을 들을 후배들은 수정돼서 배웠겠죠. 수정돼서 배울 거예요 아마. 아침에 알았어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다가 이거 왜 이렇게 되었지? 그래서 요거 수정 이런 거 갖고 그 여러분들 나의 중간고사를 쳐봐서 알겠지만 내가 이런 거로 장난치는 거 좋아하잖아. 느꼈죠? 이런 걸로 사람 이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걸 실제로 문제를 내면 지금 여러분들 수업 듣거나 아니면 이거 녹화되는 동영상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 아 이게 강의 자료가 오타가 났으니까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겠다. 근데 이 수업을 안 듣거나 동영상을 안 본 친구들은 믿겠죠. 저거를 틀린 내용을 게이득 뭐 이러면서 따로 공지 안 할 거야.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시험에 냅니다. 낼 거야 이거는. 이건 낼 거야. 그래서 나는 분명 알려줬어요. 강의 자료가 오타다. 영문이 맞다. 나는 알려줬어. 하지만 더 이상 추가로 공지하지 않을 거야. 우리만 아는 거야. 우리만. 자, 그래서 아니 그건 됐고 이제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은 뭐냐면 선적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주라는 거예요. 선적선화증권. 우리가 수치선화증권이 있고 선적선화증권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선적선화증권은 시험 문제로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선적선화증권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수치선화증권을 발행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실제로 선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수치선화증권을 걷어들이고 다시 선적선화증권을 발행해주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선적선화증권을 발행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예요? 운송인이 이미 수화인이 아니고 송화인에게 그 화물에 관해서 선화증권 또는 기타 권리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송화인은 운송인의 요구에서 선적선화증권의 상한으로 그러한 증권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꿔치기 한다는 거지. 선적선화증권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선적선화증권이어야만 UCP 600에서 말하는 그 선화증권 수리 요건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적선화증권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6조 함부르크 규칙 16조에 선화증권의 유보 및 증거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가름에서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선화증권의 화물의 외관 상태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는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선화증권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이슈가 뭐예요? 우리가 선화증권에 종류할 때 클린 BL, 더티 BL 얘기를 했었어요. 고장부 선화증권 혹은 무고장부 선화증권 뭐 표현은 많았습니다. 클로즈 BL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운송인이 선화증권의 화물 상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 그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굿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적지 않은 게 굿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굿 컨디션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해. 뭔가 깨지고 부서지고 뭐 수량이 모자라고 등등등 아니면 오염되어 있고 뭐 포장이 잘못되어 있고 포장이 뭔가 부실하게 되어 있고 이러면 뭐다? 적으라고 상태에 대해서. 외관 상태에서 적으라.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적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화물이 굿 컨디션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화증권 발행 의무, 선화증권 기재사항 그리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 양호한 상태다. 화물의 외관 상태에 대해서 운송인이 아무런 내용을 적지 않으면 그것이 외관상으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조 1항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송화인의 의무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송화인이 개런티 하는 겁니다. 송화인에 의해서 보증되는 것. 그러면 송화인은 뭘 보증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화증권의 기재를 위해서 자기가 제출한 화물의 종류, 하인, 번호, 중량, 수량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다는 것을 운송인한테 개런티 한다는 거죠. 만약에 개런티를 했는데 내가 이 화물을 운송인한테 운송인 서비스를 받고자 맡겼고 그 화물은 어떤 상태이며 수량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얘기한 것 자체가 송화인이 담보했다는 거지. 내가 이 화물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운송인에게 알렸다는 거지. 근데 그게 잘못돼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 번째 줄에 그러한 사항의 부정하고로 인해서 생긴 손실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보상해야 됩니다. 누가? 송화인이. 화물을 운송을 맡긴 사람이 제대로 안 알려줬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그 화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됐을 때도 뭐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고, 핵심은 송화인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함부르크 규칙부터. 그 전에는 뭐 그런 내용이 그렇게 물론 헤이그 비스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함부르크 규칙부터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송화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화증권 발행 의무와 관련돼서 조금 더 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뭐죠? 일단 요약된 것부터 볼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선화증권의 그 발행 의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제 16조가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데, 16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기재 사항의 정확성을 유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운송인이 유보한다는 겁니다. 유보한다는 게 약간 늦춘다, 보류한다, 내버려 둔다, 약간 그렇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운송인이 유보하는 건 뭐냐면, 운송인이 화물의 성질이나 어떤 기호나 포장 계품의 수나 어떤 이런 화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정확성이 의심돼. 이게 숫자가 이렇다고 하는데 운송인이 봤을 때 좀 뭔가 좀 이상해.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운송인이 확인해주지 않고 확인 없이 그냥 유보해버립니다. 나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16조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올라가서 16조 1항의 내용을 보면, 선화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종류나 하인, 포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운송인 또는 운송인에 가늠하여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알고 있거나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는 그러한 부정확성이나 아니면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보를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보를 삽입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화물을 받긴 했는데 내가 이 화물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이슈로서 발생할 수 있는 게 unknown clause입니다. unknown clause가 뭐예요? 부지약관입니다. 우리 부지약관 했어요. 선화증권 이면약관 얘기할 때 그때 했어요. 운송인이 화물을 받았어. 컨테이너 상태로 받았어. 근데 그 컨테이너에 뭐가 실려있는지, 몇 개가 실려있는지, 화물이 어떤 상태인지 컨테이너를 열어볼 수가 없으니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리고 컨테이너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도 없어. 의심은 가지마.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꾹 참고 내가 떠맡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운송인이 unknown clause를 쓰는 겁니다. 내가 이 화물을 받겠는데 내가 이 화물을 내가 적입해서 이 컨테이너를 내가 봉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화물의 수량이나 뭐 이런 거, 성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게 이 선화증권 유보. 그리고 실제로 약관으로 나타나는 건 unknown clause예요. 그게 관련된 이슈예요. 관련된 이슈를 가르쳐 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알아들었으면 알아듣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16조 3항. 16조 3항은 뭐냐면 이제 운송에 대한 선화증권의 추정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약된 내용부터 보면, 선화증권은 송화인과 운송인의 관계에서 추정적 증거에 불과하지만 선화증권의 기재 사항을 신뢰해서 행동한 선의 소지자와 운송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선화증권의 기재 사항들이 있어요. 기재 사항들은 뭐 유보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운송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적게. 뭐 화물이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선화증권이 건너주고 해서 아무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선화증권에 화물이 문제가 있는데 그 운송인이 그 선화증권에 어떤 비고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 그런 상태에서 선화증권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선화증권을 받았어요. 그럼 선화증권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화물이 굿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물을 받았어. 혹은 전매했어. 운송 중 전매를 했어. 근데 화물을 실제로 열어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화물을 양도받은 사람은 선화증권을 발행한 운송인한테 따질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화물이 문제가 있는데 너는 왜 선화증권의 비고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니?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운송인이나 아니면 그 송화인과의 관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운송 증거인 선화증권을 믿고 행동한 사람한테는 운송인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달리 얘기해 보면 운송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선화증권에 비고란에. 예. 자, 그리고 16조 사항 내용 또 보죠. 16조 사항은 또 어떤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여기 되어 있는 것 중에 16조 사항의 32번 슬라이드에 16조 사항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수화인이 선적항에서 발생된 채선료를 지급한다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화증권. 그리고 좀 위에 가볼게요. 운임을 수화인이 지급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은 선화증권. 이런 선화증권은 수화인이 운임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화증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운임 선급 아니면 운임이 지급되지 않음 이런 표시가 되어 있다. 만약에 운임 선급이 되어 있다면 송화인이 이미 낸 거고 운임을 후불한다. 수화인이 내야 된다는 표시가 있으면 수화인이 운임을 내야 되는데 수화인이 운임을 내야 된다는 표시가 없어. 표시가 없으면 수화인 돈 안 내도 돼요. 운임. 그러니까 선화증권에 다 적으라니에요. 이 지금 이 16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될 만하고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화증권에 다 적어라. 선화증권에 적혀 있지 않은데 왜 운임을 내냐 이거예요. 왜? 선화증권이 그만큼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송 하물에 대한 어떤 양호한 상태인지 여부 그리고 운임 지급 여부 이런 것들 다 기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17조. 17조도 중요해요. 17조 사망이 중요해요. 17조 사망을 여기 얘기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 요약된 내용부터 먼저 보면 운송인이 하물의 정확성에 대해서 유보하지 않거나 하물의 실제 상태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선의 소지자를 기만하려 한 경우 운송인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송화인이 이러한 운송인의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고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러한 보증서는 무효이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송화인이 이러한 운송인의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고 하는 내용의 보증서란 말이 등장을 해요. 이게 LI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파손하물 보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Letter of Indemnity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화증권이 있어요. 선화증권이 있는데 리마크란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하물이 어떤 상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수량 부족이 있다,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면 하물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유보하기 위해서 뭐 내용을 적겠죠. 적어야 돼. 리마크란에다가.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뭐가 돼요? 언클린 비엘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수리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송화인이나 수화인 입장에서. 특히 이 비해를 통해서 신용장에 일치하는 제시를 해야 되는 신용장의 상의 수익자, 베네피시어리, 송화인, 수출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자신이 은행에 제시를 해서 뭐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이 안 받아주는 거야. 언클린 비해를.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때 여기 송화인이 운송인한테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야, 이거 좀 지워줘. 요 내용 좀 삭제해줘. 싹 지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싹 지우면 어떻게 돼? 클린 비엘이 되죠. 그러면 은행에서 수리해 줍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 아까 계속 했던 16조에서 했던 얘기가 뭐야?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넘어갔어. 운송 서류가 이렇게 또 넘어갔어.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선의의 소지자잖아. 선의의 소지자한테 뭐라 그랬어? 운송인이 책임져줘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 제대로 안 적으면 어떡할 거야? 운송인이 나는 어때? 나는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송화인한테. 나는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 다 물어줘야 되는데 하니까
송하인이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쟤들이 너한테 뭐라 해가지고 네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대신. 그래가지고 써줘요. 뭘 써준다고? 레터 오브 인테미티를 써줘요. 파손 화물 보상장. 결론만 말하면 이거 잘못된 관행이에요. 이거 불법이야. 위조야, 위조. 위조야, 위조. 대법원에서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선화증권 위기 할 때 제가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던 게 있어요. 그거는 LG입니다.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라고 하고 그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를 레터 오브 개런티라고 해요, 영어로. 그리고 그러한 레터 오브 개런티를 통해서 화물을 인도받는 관행을 보증도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실제로 많이 썼어. 여러분들보다 한 20, 30년 전 선배들은 실제로 LG를 통해서 화물을 인도받는 게 제대로 된 건 줄을 착각할 정도로 많이 썼었어요, 실무에서. 근데 이 LI 이름은 비슷하고 명칭은 우리말 명칭은 똑같이 어려운 파손 화물 보상장은 그 어떤 판례나 그 어떤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 분석해봐도 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 사무소 위조야, 사무소 위조. 쉽게 말하면. 왜? 운송인이 여기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았잖아. 사기라는 거죠, 사기.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운송인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17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예, 뭐 그러니까 송화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뭐 가지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 돼 있죠. 이거 아무리 여기 자기가 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인 보고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파손화물 보상장을. 예. 실제로 실무에서 무역 실무에서 신용장 거래를 쓰는데 이 리마크란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게 됐어. 그러면 송하인 입장에서는 운송인한테 얘기를 해서 리마크란을 지워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뭐가 빠르냐면 자기 거래 파트너 있을 거 아니야. 화물을 받는 사람 혹은 신용장 개설은행한테 얘기를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뭐 화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개수가 모자랐거나 아니면 파손됐거나 한데 이거를 좀 바꿔줘. 신용장 조건을 바꿔줘. 아니면 신용장 방식에서 아니면 뭐 추심이나 뭐 송금 방식으로 대금 결제 방식을 바꿔줘라고 협상을 하는 게 빨라요, 차라리. LI를 지급받아서 이 불법적인 간행을 사용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함부르크 규칙에 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지루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좀 1시간 정도 했는데 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